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9년도 직상 1급 1차 필기 노동시장론 기출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61번 노동조합의 그 형태를 물어봤어요. 우리 직업별, 기업별, 산업별, 일반 노동조합, 이렇게 우리가 노동조합의 종류들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됐다는, 가장 먼저 출현, 이것만 봐도 뭐 직업별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출현했고, 또 숙련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노동 공급을 공급하기 위해서 조직된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예. 우리 책의 해설란에 또 기업별, 산업별, 또 일반 노동조합도 어떤 유행이며 장단점이 뭔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번. 명목임금, 물가 및 실질임금 간의 관계. 그럼 당연히 우리가 명목임금은 현재 받는 임금 그 자체입니다. 명목임금에다가 물가를 나누면 실질임금이 되죠. 실질임금 이렇게. 그럼 적합한 것은 명목임금이 일정할 때 물가가 하락되면 실질임금은 올라가죠. 맞죠? 답은 1번이네 바로. 2번은 명목임금이 일정할 때 물가 하락하면 실질임금이 일정하 틀리고요.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같이 상승했다. 이것도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많이 올라간지 모르니까 실질임금은 모른다가 돼. 실질임금은 알 수가 없다. 여기 더 많이 올랐으면 오를 것이고, 여기 더 많이 올라갔으면 실질임금 떨어지는데, 하락한다 틀리고요. 명목임금이 일정할 때 물가가 상승하면, 요거 물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다운된다 해야 되는데 상승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만 옳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61번, 62번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63번. 우리가 임금 격차 유형들이 많죠. 정당한 요인도 있고 비정당한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잖아요. 이 정당한 요인 중에 하나로서 또 보상적 임금 격차, 이게 이제 균등화 격차라, 직업 조건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로서 또 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우리 책에도 해설이 되어 있는데, 실력 다지기로 해가지고 보상적 임금 격차들 여러 가지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보상적 임금 격차잖아요. 이게 이제 고용의 안정 불안정 여부, 직업의 쾌적 비쾌적 여부,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 비용의 차이, 그다음 직업의 난이도 차이, 이런 게 네 가지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 백지에서 근무한다. 그럼 뭐 임금을 더 줘야 되죠.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줘야 되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서도 이거는 보상적 임금 격차가 아니죠. 직업 조건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생산성이 높으면 당연히 임금이 많이 받아. 이거는 이제 다른 임금 격차 요인이죠.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자 질이 좋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월급 많이 받고,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는 임금을 적게 받는 이 임금 격차는 정당한 요인 중에 또 다른 요인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가 아니죠. 이거는 직업 조건 차이에 따른 이렇게 임금을 차이를 두야 오히려 공정하다, 균등하겠다, 공정하다, 이렇게 부르는 임금 격차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개로 또 잘 설명 나눠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임금 격차의 전체 원인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임금 격차의 원인 해가지고 정당한 요인들 몇 개, 비정당한 요인들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정당한 요인 중에 이제 그 중에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는데요. 이 또 보상적 임금 격차 안에 또 우리 실력 다지기에 보면은 또 네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빈출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64번에는 임금 형태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거는 뭐 외워도 되는 겁니다. 노동자의 과거 생산 기록에 의해 일정 생산량 완성에 필요한
표준 시간을 설정한 후 작업 표준 시간보다 일찍 완성된 경우, 그러니까 시간급에다가 그 추가로 일찍 완성된 경우에는 또 성과급을 같이 붙이는 할증급이네요. 이거 딱 보니까 시간급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임금 형태 대표적인 게 시간급하고 성과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중간 유형이 시간급도 해주면서 그 초과되는 부분은 성과급을 또 지불하는 이게 이제 할증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일찍 완성된 표준 시간보다 일찍 완성된 경우 실제 작업 시간에 대해서는 보장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고 이게 시간급이죠. 표준 시간보다 절약된 시간에 대해서는 절약된 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금을 프리미엄으로 또 지불하는 방식. 그러니까 할증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안이냐, 이 테일러는 그냥 순수 성과급이고요. 로안, 할시, 디머 이런 거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을 받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할시 할증제입니다. 할시 사람 이름입니다. 할시. 그래서 요게 답이 3번이 되겠죠. 우리 이제 임금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단 보세요. 시간급 제도, 그 다음에 성과급 제도, 네? 성과급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요 할증급 제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그 성과급은 또 이제 개인 성과급이 있고요, 집단 성과급이 있거든요. 집단으로 이제 성과를 이제 배분해주는 집단 성과급이고 개인 성과급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시간급은 말 그대로 시간급이 있고요. 시간급으로만 지급하는 건데, 성과급에 이제 개인 성과급에는 어느 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집단 성과급 제도는 뭐가 있는가, 요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할증급에는 여기 디머, 할시, 로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름 정도만. 어느 성과급이다, 누구의 뭐가 요런 성과급이다, 요런 성과급이다, 요런 할증급 제도다, 이런 거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할증급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할시급이에요. 할시 할증급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 문제네.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총 400만 명이고 이 중에 취업자가 250, 실업률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활동 인구 400만에서 취업자, 실업자로 나가잖아요. 그 취업자가 250만이니까 그러니까 실업자는 150만 명이네. 그죠? 그러면 요것이 실업률이잖아요. 400만 명분의 150만 명이 실업률이니까 37.5%가 되겠습니다. 37.5%. 이건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6번에 보면은 이것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해설 책에도 실력 다지기에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요인 총 12가지를 정리해 놨어요. 12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우지는 마시고 자주 읽어보시면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게 되겠습니다. 뭐 어떤 거는 높이고 어떤 거는 낮추고 하는 요인이 12가지나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요인이 되는 거 한번 보게. 배우자의 실질임금. 배우자가 실질임금이 높으면 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떨어질 것이고, 배우자가 실직이 되거나 배우자의 임금이 낮을 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겠죠. 맞고. 자녀의 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 이것도 여기 12가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3개 답니다. 12개 중에 3개 다 포함됩니다. 하여튼 그 실력 다지기에 12가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집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경제활동 참가가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자,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7번에, 자, 생산물 시장도 완전 경쟁, 노동시장도 완전 경쟁, 기업의 이윤 극대, 이 앞에서도 설명드리는데, 기본은 이제 한계 수입 생산, 이게 마지널 레버뉴, 한계 수입입니다. 한계 생산, 마지널 프로덕트, 한계 요소 비용, 마지널 팩터 코스트, 여기 이제 기본인데, 모두가 완경일 때는, 기업이 완경일 때는 생산물 시장의 완경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계 생산물 가치 요래되고요. 재화 가격, 완전 경쟁 기업일 때는 기업의 한계 수익과 가격이 재화 가격이 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또 노동시장 환경이면 요거하고 임금하고 같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한계 생산물 가치 꼴 명목임금 이런 말이 없고 실질임금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요걸 물가로 봤을 때 이거 같은 말이 물가를 넘기면 실질임금이 되죠. 그럼 실질임금이 꼴 노동의 한계 생산물 요리 같은 말이 요 같은 말입니다. P를 요로 땡기면 요쪽으로 곱하면 한계 생산물 가치 꼴 명목임금 이러면 되고, 요로 넘겨버리면 요 실질임금 이꼴 노동의 한계 생산물 성 이렇게. 그거는 있네. 이거 답은 2번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실질임금이 같을 때 3번이네. 3번 같을 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쉽죠. 68번에 이것도 쉽네, 그죠? 경영 참가 제도의 긍정적 역할. 우리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하는 그런 제도가 장단점이 있죠, 물론. 장점이 좀 더 많습니다만은, 이 긍정적인 역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결이 아닌 협의를 통해 노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사 상호 신뢰를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경영 참가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 높일 수 있고 또 장점이고, 기업과 경영에 관한 근로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서로 이해를 한다, 협의를 한다, 화목이 된다,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 이건 아니죠. 4번은 경영에 재능이 있는 근로자나 노조의 지도자가 회사의 경영자로 선임되는 경력 통로가 돼. 이거는 경영 참가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노조 지도자가 회사의 경영자로 선임되고요, 그러니까 경영에 재능이 있는 자만 근로자가 이렇게 선임되면은 좀 나쁜 점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노동자의 통일된 목소리가 경영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영에 재능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노조 지도자가 들어가고 한다면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긍정적인 역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래되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68번까지 지금 61번부터 68번까지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죠, 지금. 69번.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현금이 아닌 부가급여는 주로 현물로 많이 지급됩니다. 현물 형태로. 부가급여 형태의 보상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자, 우리가 이것도 우리 책에 보면은, 해설에 보면은, 부가급여라는 것이 뭐냐? 부가급여의 의미와 실력 다지기에, 그 다음에 이 부가급여를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근로자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해설에 실력 다지기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가급여들을 사용자도 좋아하고요, 근로자도 이렇게 이 부가급여를, 요거는 이제 임금인데,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현물로 받는 부가급여를 더 좋아하는 이유. 주로 이제 조세 회피입니다. 조세 회피. 네? 여기 있네. 조세 감면 혜택.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이유인데, 이윤 보수로 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의 성격을 또 지니게 됩니다. 또 현물 형태의 급여는 대량 내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책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번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현금보다, 여기는 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고요, 부가급여로 보면 주로 현물로 받습니다. 현금보다 현물이 근로자의 효용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거는 말 자체도 틀리고, 이 근로자의 효용 면에서는 현금이 낫죠, 현물보다는. 이거는 이제 현물이 현금보다 더 좋은 이유인데요. 요거는 근로자 순수 효용 면에서는 동일액으로 현물 받는 것보다는 현금이 좋아요. 아니, 여러분, 현물로 쌀을 갖다 주는 것보다 돈으로 주면은 쌀 말고 내가 더 좋아하는 걸 살 수 있잖아. 그럼 우리 돈으로 10만 원 받는 것이 쌀 현물로, 라면 현물로 1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그 쌀이나 라면보다 더 좋은, 더 좋아하는 거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 효용 면에서는 현금이 좋아요. 네, 현금이 좋은데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현금, 임금보다는 이 부가급여 형태인, 현물 형태인 부가급여를 좋아하는 이유. 이거는 우리 책에 3가지 정도 이유인데 그 효용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조세 감면 혜택 뭐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것도 이제 우리 책에 잘 되어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좀 읽어보고, 또 사용자들이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사용자들은 이제 조세 회피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급여의 정의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좋아하는 이유, 근로자가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잘 구분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70번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이 그죠? 소득, 노동, 여가, 평면, 우리 무차별 곡선 이론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거는 경제학 이론인데요. 우리 노동자들이니까 임금이 얼마째 노동은 몇 시간 하고 여가는 몇 시간 즐기며 소득은 얼마 벌이가 효용 극대를 누리는가. 노동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형이죠. 소득, 노동, 여가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있죠. 여기가 여가 시간입니다. 여가 시간.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면 노동 시간이죠. 하루에 이제 24시간을 쓴다면은 여기로 내려가면 노동 시간이고, 여가는 줄어들고 노동 시간이 늘고요. 여기로 올라가면 여가가 늘고 노동 시간 줄어드는 그런 게, 요거는 이제 소득,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예산선이 있죠. 그 시간당 임금이 지금 시간당 임금이 시장의 시간당 임금이 더블 제로로 일정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1시간 일하면 더블 제로 버리죠. 2시간 일하면 2더블 제로, 3시간 일하면 3더블 제로를 버리죠. 그럼 24시간 일 다 하면 여가는 빵을 즐기고 24시간 일 다 하면 최고의 소득인 24W 제로의 소득을 버리죠. 그럼 이걸 쭉 연결한 게 이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예산 제약선이 되죠. 예산 제약선. 이건 예산 제약선입니다. 예산선이 되고요. 요거 이 기울기는, 요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입니다. 요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 현재 실제 시장 임금이죠.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주관적인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 무차별 곡선이. 일반 무차별 곡선 형태가 다양하지만 주관적이니까 일반적인 형태 이렇게 생겨요. 원점에 볼록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어진 예산 제약의 최고 효용을 높이는, 여기가 효용 극대화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노동자의 효용 극대가 되는데, 그럼 여기가 이제 만약에 16이라면 요 지금 시간당 임금 더블 제로에서 현재 이 사람은 16시간 여가 즐기고 8시간 일하여 8W 제로라는 소득을 벌이면서 효용 극대를 누린다. 이런 모델이죠.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델이죠. 여기서 이제 임금이 더블 제로일 때 8시간 일한다. 뭐 임금이 이제 올라가면 예산선의 기울기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효용, 이 무차별곡선은 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임금이 올라갈 때 이제 균형이 어디로 가는가 따져가, 노동시간을 늘리냐 줄이냐 따져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 노동자 임금에 따른 이런 노동시간, 이런 노동 공급 곡선이 유도되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여러분 이제 이론에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럼 요 효용 극대화의 조건은 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개념하고요. 한계대 체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 시간당 임금하고 일치될 때죠. 효용 극대화 조건이. 그럼 효용 극대화 조건이 한계대 체율. 한계대 체율은 주관적 개념으로, 자기 주관적 개념이죠. 이거는 내가 여가 1시간을 늘리면 그럼 효용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동일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 여가 1시간을 즐겼다. 그럼 예전하고 동일 효용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을 얼마나, 임금을 얼마나 포기할 용의가 있다. 임금, 소득이라야 되고 임금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얼마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물론 이제 여가를 1시간 늘리면 포기할 용의가 있는 임금, 그 다음에 여가를 줄이면 받아야 할 임금, 이런 게 반대로 여기 여가를 늘리면 소득을 얼마 포기할 용의가 있다. 여가를 늘리면
소득을, 여가를 줄이면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받아야 할 임금,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제 반대로 하면 노동이고,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실제로 시장 임금하고 일치될 때, 이거는 실제 시장 임금입니다. 주관적인 요하고 같을 때 이제 효용 극대가 누려지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걸 물어봤잖아, 지금. 한계 대체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랬어요. 주관적이다. 여가 1시간과 동일 효용을 느끼는 임금. 또 반대로 이제, 이건 항상 여가를 하면 노동은 줄어드니까. 여가를 줄이면 노동이 늘어나니까. 내가 여가를 줄이고 1시간 노동을 하면 적어도 받아야 할 주관적인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주관적 개념이고, 이거는 시장 실제 임금입니다. 이게 일치될 때 효용 극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모델인데요. 여기 보면은 가계 임금률, 요구 임금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자가 주관적인 시간당 임금, 그러니까 내가 여가를 1시간 포기하고 일을 한다면 내가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4번, 1번, 2번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시장 임금을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사람이 실제 이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이건 시장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 3번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보기 1번, 2번, 4번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1번, 2번, 4번은 맞는데 3번은 시장 임금을, 실제 시장 임금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거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건 조금 이제 너무 쉬운 게 아니고 이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거죠. 이 주관적 개념이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개념, 한계 대체율의 의미를 알고 계시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71번에 이제 실업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 실업 중에 하나로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비자발 실업으로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그런 실업이죠. 틀린 것은 이게 공습과 실업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실업이니까 어떤 데는 뭐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인력난을 겪고 있고, 근데 여기에 맞는 이제 그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실업자는 많은데 여기 기술을 갖추고 있는 이 산업에 맞는 노동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력난이니까 공석이 있고, 이거는 실업자들은 속출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구인체에서 요구하는 자기를 갖추고, 이게 1번이 가능한 이유죠. 구인체에서 요구하는 자기를 갖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구속실업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업구조가 급기, 산업이 사용화된다든가 이런 산업구조가 급격히 바뀔 때 나타나는 실업이고요. 이것도 우리 책에 여러 가지 그 실업의 종류와 원인과 대책이 잘 정리되어 있죠, 책에. 그러니까 그 보면은 우리 구조적 실업의 원인은 한 산업은 인력난, 타 산업은 실업자 속출. 여기 이제 1번, 2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산업의 사용화, 또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노동자의 부재 등, 이거 외에도요, 우리 최저임금, 효율임금 이런 것도 다 요 구조적 실업의 원인입니다. 거기에 대책이 이제 교육훈련, 직업훈련 등 인력정책이죠. 근데 여기 답이 틀린 말이에요. 직업훈련, 교육훈련 같은 이런 대책은 구속실업 해소에 좋은 대책인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답이 4번입니다. 4번. 이것도 뭐 우리가 실업의 종류나 원인과 대책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잘 공부해 두시죠.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하반경직, 앞에도 우리가 2020년도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죠. 임금이 하반경직이다. 그러니까 시장 임금은 여기인데 이렇게 높은 임금에서 이게 안 떨어지고 초과 공급이 있어도, 여기 이제 구속실업, 비자발 실업인데 있어도 임금이 실제로 안 떨어지고 요 임금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강력한 노조의 존재,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제에 의한 법적인 거, 그 다음에 장기노동계약,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다. 우리 그 기업 특유한 인적 자본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기업에 필요한 노동자는 별로 없다. 현 고용된 노동자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용 임금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왜냐하면은 그 임금이 내려가 버리면 그 노동자들이, 그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들이 사표 쓰고 나가버리잖아. 그러면
그 인력을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업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붙잡아 두게 됩니다. 임금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어도 붙잡아 두는데 이것도 하나 이제 임금 하방 경직의 이유가 됩니다. 합해 착각이라든지, 그죠? 합해 착각, 장기 노동 계약, 뭐 등등, 그 다음에 효율 임금, 효율성 임금, 이런 것들. 하여튼 우리가 이 책에도 앞에 기출문제 2020년도에 임금의 하방 경직의 의미와 그 이유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2번은 아니죠. 실적 요율제로 확립된 고용보험제도. 이거는 임금이 하방 경직이 되는 이유가 전혀 아니죠. 예.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수요 탄력성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우리가 또 우리 책에도 실력 다지기에 5개, 이런 것도 여러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공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5개가 있습니다. 자기 최종 생산, 이 기업이 만들어내는 최종 생산물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노동의 다른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크다. 총 생산 및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크다. 그 다음에 노동 위의 생산 요소, 이게 틀리네. 다른 요게 대체 가능성이 높으려면요, 다른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커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큰데요, 대체가 되려면 노동이 만약에 이 기업이 노동이 비싸졌다 그러면 노동을 해고하고 자본 설비로 대체를 하려면 자본 공급하는 자들이 자본을 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줘야 대체가 되죠. 노동하고 이렇게. 저쪽에서 자본을 공급 안 해주면 내가 아무리 노동자와 자본을 대체하려도 자본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다 장기가 대체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 책에 그 5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이 느릴수록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다른 대체 요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 말고 자본, 그 다음에 뭐 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체 요소 수가 많을수록 대체가 또 더 잘 되니까 또 탄력적입니다. 그리고 5개 있으니까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5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에는 이제 이거는 노동 공급 탄력성 계산 문제인데 노동 공급 탄력성이 2다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 공급 탄력성이 2다. 노동 공급 탄력성은 임금 변화율에 따른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죠. 변화율분의 변화율이죠. 이거는 변화율로 바로 나왔네. 임금이 10%, 변화율로 바로 나왔으면 그럼 바로 대입하면 돼요. 10%. 그럼 근로시간은, 노동시간은 여기 탄력도가 2니까 20%가 증가되죠. 그럼 2죠, 2. 그래서 20% 상승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계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필립스 곡선 또 나왔네. 필립스 곡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필립스 곡선이 단기에 악화되는 원인. 필립스 곡선이 단기에 악화된다는 건 요겁니다. 이동 이렇게. 선상이동에 선상이동은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 나빠지니까 단기에 다 악화된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두 개 다 올라가. 물가도 오르고 이게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이거 실업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립스 곡선이 단기에 악화된다. 그럼 이게 두 개 다 올라가는 거죠. 물가도 오르면서 실업도 늘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상방 이동하는 요인이 여기에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기에 악화된 데 있으니까 선상이동을 악화된다는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상이동하면 이거는 물가는 오르지만 악화되지만 실업은 떨어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또 여기로 가면은 실업은 늘어나서 안 좋은 거지만 물가는 다운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단기적으로 악화된다는 말은 이 선상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선 자체 우상방이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앞에 기출문제에 우리 필립스 곡선에 두 마리 다 올라가는 우상방 현상. 그 다음, 물론 두 마리를 다 잡는 거는 좋은데 다 이제 좋아지는 거죠. 물가도 떨어지고 실업도 떨어지는 이런 두 마리를 다 잡아서 원점 자체로 이동시켜주는 이건 정책이죠. 정책은 뭐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필립스 곡선은 우리 직상 1급에서는 좀 잘 나오겠네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에 실력 다지기에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설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지금은 이거 우측 상방 이동 요인이 아닌 것은 했죠.
노동시장 분단화, 기대물가순 상승, 노동력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의 안 좋은 변화죠. 안 좋은 변화. 뭐 노동력이 감소한다든가 인구의 감소, 경제활동 참가의 감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래 됩니다. 노동시장이 도덕적 이거는 뭐 전혀 관계없습니다. 노동시장이 도덕적이는 우리가 노동자가 채용된 뒤에 농땡이 치고 게을리하는 업무를 게을리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뭐 여기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또 임금 형태를 물어봤잖아요. 우리 성과급 중에도 테일러 같은 이런 이제 개인적 성과급 제도가 있고요. 집단 성과급이라기도 집단 그건 이제 종류들은 좀 알아두시라 그랬죠. 집단 성과급 제도가 아닌 것은 여기에 맨체스터 플랜은 개인 성과급입니다. 그게 이제 스캔론 플랜이나 인프로쉐어, 라크플랜 이런 이제 이름만 알아두시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집단 성과급 제도 유형들이고, 요거는 개인 성과급, 우리 맨체스터 플랜 등, 리틀 뭐 등등 있습니다. 그 테일러를 비롯하여 개인 성과급 제도입니다. 테일러, 맨체스터 플랜, 테일러, 메리크, 뭐 우리 해설에 나와 있잖아요. 리틀식 성과급, 이런 개인 성과급 제도의 일종들입니다. 이것들은 집단 성과급 제도의 일종이고요. 그렇게 분류만 좀 해두시면 됩니다. 더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번 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게 이제 실망 노동 효과죠. 추세가 지속되어 나타난 결과는 실망 노동 효과, 이제 경기 불황 때 실망 노동 효과들이 나고 부가 노동 효과도 이제 반대 효과 같이 나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실업률인데, 여기 있던 자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구직이 진짜 안 되니까 포기하여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 이제 실망 노동 효과고. 반대로, 여기 있던 자가 자기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가구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정주부나 이제 아들, 딸들이 구직 활동을 하면서 실업자로 올라오는 여기 이제 이게 부가 노동 효과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망 노동 효과는 경제활동 참가율도 떨어뜨리고 실업률도 떨어뜨립니다. 근데 부가 노동 효과는 반대죠. 경제활동 참가를 올리고요. 실업률도 올리게 됩니다. 정반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실망이 돼서 비경제로 내려온 경우니까 경제활동 참가와 실업률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 감소한다. 경제활동 참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2번이 옳네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분의 이것이 경제활동 참가.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서 내려오든 뭐 여기서 내려오든 취업자가 이 비경제로 내려오든 실업자가 비경제로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 떨어집니다. 실망 노동력 가지고 떨어지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가노동은 다시 올라오니까 일로 가든 여기서 일로 가든 올라오면은 여기로 가는 거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는데 실업률이 문제 아닙니까? 실업률은 이제 요것분의 요것이 실업률이거든. 그러니까 실업자가 여기로 내려오면요. 여기로 내려오면 왜 실망 노동효과는 여기로 내려오니까 실업률이 내려가냐면은 여기서 한 명이 내려오면 요것도 한 명 작아지고 요것도 한 명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분의 요것이 실업률이니까 여기 한 명, 분모도 한 명 작아지고 분자도 한 명 작아지면 수치적으로 적어집니다. 보세요. 원래 이게 3명이었다. 여기 실업자가 2명이었다. 근데 이제 실망 노동으로 한 명이 내려가면은 경제활동 인구도 2명, 실업자 수도 1명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실업률이 내려가잖아요. 한 명 빠지면 이렇게 되니까 실업률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부가노동은 정반대입니다. 실업률이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78번에 효율임금 또 중요합니다. 효율임금도 우리 책에 효율임금의 그 정의와 효율임금의 그 목적 잘 또 실력 다지기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임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요새 주목받는 임금이니까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율임금. 효율성 임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오히려 기업가가 높은 그 현재 노동자들의 생산성보다는 높은 실질임금을 지불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동자 생산성을 올린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임금 이론이 한계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노동자가 질이 좋아지면은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임금 이론 아닙니까? 생산성이 높으니까 임금을 높게 준다. 이게 전통적인 임금 이론인데 이거 정반대죠. 오히려 높은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뒤따라 올라간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뭐 역선택 줄이고 도덕적 해이 줄이고 뭐 이직률 줄이고 우리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줄이고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나중에 올라가.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오히려 유리해진다. 그런 논리죠. 그런데 이거 틀린 것은 개인의 업무 효율성이 생산성입니다. 개인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능률을, 이게 틀리네요. 이거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이죠. 개인의 효율성이 높으면 임금을 지급한다.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는 임금을 낮게 지불한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계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버린다. 그러면 한계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고요. 다른 거는 다 맞아요. 근로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 중 태만하지 않고 열심히 하기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거고요. 근로자는 고임금을 사용자가 주는 일종의 선물로 간주하고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기 작업 노력을 증대시킨다. 우량 기업이라는 기업의 명예와 신용이 높아지면 신규 근로자의 채용 시에 보다 양질의 역선택 줄인다는 거죠. 이것들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거예요. 그 효율임금을 지불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5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역선택을 줄이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교육훈련비 줄이고 이직률 줄이고 건강 상태 좋게 해서 뭐 일 열심히 하게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하니까 우리 책에 실력 다지기로 효율임금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의 형태를 물어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간간히 한 뭐 5년 이게 간간히 뭐 빈출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 책에 실력 다지기로 단체 교섭의 구조해 가지고 대각선 교섭, 기업별 교섭, 통일 교섭, 집단 교섭, 공동 교섭, 그다음에 패턴 교섭 해 갖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요거는 통일 교섭을 말했는데 대각선 교섭 잘 무너지고 있고요. 대각선 교섭이 잘 무너지고 요거는 이제 통일 교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구조 중에 노동조합들 및 사용자들이 각각의 대표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교섭하는 게 통일 교섭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집단 교섭도 있고, 집단 교섭, 그 다음 패턴 교섭도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 대각선 교섭은 단체와 개인, 제일 위에 있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대각선 교섭인데요. 기업별 조합의 상부조합과 개별 사용, 그러니까 노조 단체하고 개별 사용자, 혹은 개별 노조와 사용자 단체, 이렇게. 단체와 개인 이렇게 이제 교섭하는 것이 대각선 교섭입니다. 이거는 통일 교섭을 말하는 거예요. 단체가 대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대표가 교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체가 있고 단체가 있는데 노조 단체, 사용자 단체인데 대표를 한 명 뽑습니다. 이것도 대표를 한 명 뽑아요. 교섭은 이 둘이 가는 거죠. 대표로. 여기 이제 통일 교섭입니다.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수요를 노동조합이 별로 인기가 없다는 거죠. 수요를 감소시켜 노조 조직률을 낮추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낮추는 노조의 힘이 약해지는 요인이 아닌 것은 되세요. 노동자의 불만과 고충이 작으니까 노조의 수요가 떨어지겠죠. 노조 가입에 따라 예상 순이익이 작으니까, 해외 노동과 국내 노동이 대책하기 용이하니까.
다 맞네.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이데올로기가 의식이 강할수록 사용자가 반노조 이데올로기가 강하니까 대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노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조직률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답은 4번이네요. 이것도 우리가 책에 또 우리 마지막에 실력 다지기로 우리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강화시키는 요인 3개와 약화시키는 요인 5개로 해가지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시면 뭐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 기출문제는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019년도도 뭐 전체 20문제 다 좀 평이한 문제가 출제됐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상으로 하고, 다음 2018년도부터 그 이전 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